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한 장. 죽음을 맨 처음 의식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다. 1월이 지나고 봄 학기가 갓 시작됐을 무렵이라고 기억한다. 나에게 죽음의 체험을 안겨준 사람은 할머니였다. 그때는 할머니 나이를 정확히 몰랐지만 후일 부모님에게 들은 바로는 70세였다고 한다. 내가 태어난 집은 당시에도 이미 낡은 축에 속했던 전통 일본 가옥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긴 복도가 있고 복도 양쪽으로 방이 줄지어 있었다. 맨 안쪽이 부엌으로, 그때는 부엌이 흙바닥이어서 음식을 만들 때면 신발을 신어야 했다. 싱크대 옆으로 쪽문이 나 있어 인근 양조장이나 쌀집에서 물건을 배달하러 드나들곤 했다. 부엌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다. 그 별채에서 할머니가 지냈다. 꽤 넓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건 내가 어렸기 때문일 것이다. 조그만 옷장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인데 바닥에 이불을 깔면 빈 공간이 없었으니 기껏해야 2~3평 정도였을 텐데 말이다. 원래는 더 좁은 다실이었던 것을 개축해서 할머니가 요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들었다. 내 기억 속 할머니는 대개 잠을 잤다. 눈을 뜨고 있었던 적은 있어도 이불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식사 때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키는 모습만 몇 번 봤을 뿐이다.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는 않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철이 들 무렵 할머니는 이미 그런 상태였다. 나중에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 할머니가 활발히 돌아다니는 걸 보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꼈을 정도였다. 식사를 비롯해 할머니를 시중드는 일은 도미상이 맡았다. 도미상은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여자였는데 그녀가 언제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머니가 누워서 지내게 되자 부모님이 할머니를 돌보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가정부로 고용했을 것이다. 아버지 겐스케는 치과 의사로 집 옆에서 조그만 병원을 운영했다. 우리 집안은 원래 목재상을 했는데 외아들이던 아버지가 가업 잇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스스로 치과를 열었다고 한다. 물건을 파는 장사는 경기에 좌우되잖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당신이 왜 치과 의사의 길을 택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절인 채소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내 장래 희망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불경기라는 게 없단 말이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병은 걸리니까? 아니, 불경기일수록 사람들이 무리해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병에 걸리기 쉽지. 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일단 의사를 찾는 거란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치과 의사냐고 물었다. 헐렁한 속바지 차림으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아버지는 좋은 질문이라는 듯이 당신의 무릎을 탁 쳤다. 그럼 너는 어떤 의사가 좋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반문했다.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좋은 게 많지 않나요? 내 말에 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낚시가 취미인 아버지는 볕에 근려 얼굴이 늘까맸고 그래서인지 나이에 비해 주름도 많았다. 웃으면 눈이 주름에 파묻힐 정도였다. 왜 내과나 외과 의사가 좋다고 생각하지? 그야 감기 같은 병이 유행하면 환자가 잔뜩 몰려들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내 말에 아버지가 이번에는 입을 벌리고 웃었다. 마치 연기를 하듯 하하 소리를 내며 웃고 나서 아버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부채로 얼굴을 붙였다. 물론 감기가 유행하면 환자가 느는 건 맞지. 하지만 그러면 의사도 환자한테 감기가 옮을 수 있잖니. 아, 그렇구나. 감기만이라면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개중에는 나쁜 병도 많거든. 그런 병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손해가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만 치과 질환은 전염되지 않잖니. 충치가 전염됐다는 얘기 들은 적 없지? 그런 점에서 보면 안과나 피부과도 별로다. 눈병이나 피부 질환은 전염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환자가 감기에 걸린 채로 치과에 올 수도 있잖아요.
감기에 걸린 사람은 이가 좀 아파도 참고 집에서 쉬게 마련이야. 치과에는 감기가 나은 다음에 오지. 게다가 감기나 복통 같은 건 약이 흔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데 반해 치아는 자연적으로 낫는 법이 절대 없어. 치료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단 말이지. 그래도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어서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건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수술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야. 아버지는 맥주잔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나를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잘 들어라. 아버지가 치과 의사를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까지 말한 것들도 거기 속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여 나 또한 자세를 약간 바르게 고쳐 앉고 귀를 기울였다. 그건 말이지, 치과는 죽음과 무관하기 때문이야. 충치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잖니. 하지만 중병에 걸린 환자의 배를 갈라 병든 부분을 잘라내는 엄청난 수술을 한다고 치자. 환자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의사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니. 그리고 자칫하면 환자의 가족에게 크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살려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어쨌든 사람의 죽음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아.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가 좋은 거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나는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 미네코는 활동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편이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숫자에 강한 엄마는 매일 밤 식탁 위에 서류들을 늘어놓고 주파나를 튕겼다. 아마도 병원의 수입과 지출이나 계산했을 것이다. 가끔 아버지가 옆에 앉아 간섭을 했지만 대개는 엄마가 격리를 관장했던 것 같다. 매달 한 번은 세무사가 찾아와 엄마와 상담을 했다. 얼굴이 홀쭉한 세무사는 늘 회색 양복 차림이었다. 엄마가 병원 일을 돕는 관계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도미상과 할머니뿐이었다. 학교 급식이 맛이 없어 거의 먹지 않았던 나는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런 나를 위해 식탁에는 늘 주먹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게 엄마가 아니라 도미상이 만든 거라는 사실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도미상이 집에 오지 않게 된 이후 식탁에서 주먹밥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어른이 된 내게 엄마의 손맛이란 바로 그 주먹밥이었다. 그 맛을 떠올리면 그립고도 안타까운 기분이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낚시하러 가고 엄마는 친구들과 놀러가는 일이 많았다.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도미상이 차려준 점심을 먹는 것이 내가 일요일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그때는 도미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도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 같다. 실제로는 30세 전후였을 것이다. 엄마가 그녀를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라고 누군가에게 험담했던 기억이 난다. 운 좋게도 좋은 집에 시집갔지만 2년 만에 쫓겨났고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기도 못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미상은 내가 혼자 있을 때면 가즈짱, 심심해 보이네 라며 곧잘 말을 걸었다. 그리고 게임 상대가 되어 주거나 새로운 실뜨기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비밀이라며 핫케이크를 구워준 적도 있다. 밀가루를 물에 풀어 구운 것에 불과했지만 당신에게는 엄청난 별미였다. 불에 녹인 마가린 냄새조차 평소와 달리 매혹적인 고소함이 느껴졌다. 도미상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긴 머리를 적당히 뒤로 묶었다는 것과 얼굴이 동그랬다는 것 정도만 어슴풀에 떠오를 뿐이다. 다만 그 하얀 피부는 선명히 기억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피부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다. 실은 엉덩이 색이다.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평소와 달리 부엌 쪽문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도미상을 놀래주려는 것이었다.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뒷문을 통하는 편이 가까운데 그 뒷문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있다는 걸 알았던 나는 그 구멍을 통해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살그머니 쪽문을 열었다. 싱크대 쪽에는 도미상이 없었다. 가스레인지 근처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쪽문을 활짝 열고 부엌 안을 두리번거렸다. 처음에는 그녀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부엌 바로 옆 다다미방에 쭈그려 앉은 도미상의 뒷모습이 보였다.
살금살금 다가가려던 나는 그녀의 말려 올라간 치마 아래로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결박이라도 당한 듯 몸이 굳어버렸다. 누군가 그녀 밑에 있었다. 감색 양말을 신은 남자 발바닥 2개가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발바닥 위로 회색 양복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다다미방 한 구석에 놓인 가방으로 눈길이 쏠렸다. 그건 분명 세무사의 가방이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세무사 위에 걸터앉은 도미상의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제야 두 사람이 심하게 헐떡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무사의 입에서 신음 비슷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생각에 몸이 뻣뻣하게 굳은 나는 겨우 몸을 움직여 조용히 쪽문을 닫고 부엌을 나왔다. 그리고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담벼락 구멍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내달렸다. 방금 본 광경을 머리에서 떨쳐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미상의 그 하얗던 엉덩이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히 떠오른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남녀의 성행위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만 당시에 나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가 본 것이 어른들의 은밀한 행위라는 사실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부모님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도미상에 대한 내 태도는 확연히 변했던 것 같다. 절대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싫었냐고 묻는다면 그런 감정과는 조금 달랐다고 하겠다. 어쩌면 그녀에게서 여자를 느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녀의 본성이 나와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기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도미상과 세무사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고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날 이후 다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건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와 또 다른 남자의 관계를 알아버리고 말았다. 다른 남자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다. 그날은 경축일이라 병원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낚시하러 나갔고 엄마와 극장에 가기로 한 나는 한껏 들떠 있었다. 그런데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참에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친구였다. 전화를 끄는 엄마가 미안하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어떡하지? 엄마한테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극장에는 다음에 데려갈 테니 오늘은 내가 양보 좀 하렴. 나는 울먹이며 항의했다. 싫어. 약속했잖아. 엄마 순거짓말쟁이야. 그럴 경우 엄마는 잠깐 동안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미안해했지만 내 투정이 어느 선을 넘으면 도리어 화를 냈다. 그날도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내게 엄마는 끝내 무서운 얼굴을 했다. 조용히 해.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어쩌란 말이니? 다음에 데려간다고 했잖아. 너 숙제 다 했어?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나는 훌쩍이며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내 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내 방 같은 건 없었다. 대신 2층에는 손님용 이불이나 옷장 같은 것이 놓여 있는 방이 하나 있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나는 곧잘 그 방에 들어가서 울곤 했다. 엄마는 우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외출해버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도미상은 엄마와 내가 나누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다. 엄마가 나를 남겨둔 채 외출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엄마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 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게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안 나는 깜짝 놀랐다. 낚시하러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기 때문이다. 도미상의 목소리도 들렸다. 둘이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는 기척이 났다. 언젠가 그 방에서 울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크게 혼난 적이 있던 나는 적이 당황스러웠다. 잽싸게 벽장 속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다. 다음 순간 장지문이 열리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였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다. 좀 전에 식사하셨어요. 지금은 주무실 거예요. 상대는 도미상이다. 다음 순간 옷 벗는 기척이 나더니 도미상이 뭔가 소리를 냈다. 응석을 부리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벌어진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내가 필사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벽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전에 목격했던 도미상과 세무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미상의 하얀 엉덩이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아마 30분 정도였을 것이다. 보리를 마친 두 사람이 방을 나갔다. 그래도 나는 한동안 벽장 속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잠시 후 틈을 보아 1층으로 내려간 나는 살그머니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다시 현관으로 들어왔다. 안에서 도미상이 나오더니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니, 벌써 돌아왔어? 어머니는? 나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도미상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공원에? 공원, 혼자서? 응. 나는 도미상을 지나쳐 텔레비전이 있는 거실로 갔다.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밤이 되어 아버지와 엄마가 잇따라 들어왔다. 아버지는 물고기를 보여주며 오늘 잡은 거라고 했지만 나는 어딘가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사왔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 물고기를 도미상이 요리했다. 나는 생선을 좋아했지만 그날은 생선회에 손도 대지 않았다. 다들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극장에 데려가지 않아서 삐쳤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넓은 집에서 나는 서서히 머물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구라모치 오사무와 친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다. 그와는 5학년에 올라와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가 내 인생을 바꿔 놓을 존재일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구라모치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반에서 외톨이였다고 할 수 있다. 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 피구를 해도 관심 없는 얼굴로 멀찍이서 바라볼 뿐 함께하는 법이 없었다. 나 역시 친구를 사귀는데 서툰 편이어서 항상 무리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같은 처지라서 친해졌을 것이다. 물론 구라모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신과 같은 부류로 여겨지는 게 어처구니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늘 말했다. 나는 애들이 모여서 즐거운 척 짓거리고 떠드는 게 정말 싫어. 어차피 일이 닥치면 자기 자신만 챙길 놈들이 서로 소중한 척하는 게 역겹단 말이야. 애송이들 같으니라고. 5학년짜리가 동급생을 애송이로 취급한다는 게 우습긴 했지만 사실 구라모치에게는 꽤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리고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성적도 꽤 우수했다. 나는 그에게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는 야바위꾼이 수시로 출몰했는데 그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알려준 사람도 구라모치였다. 그중 10엔을 내면 뽑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좌판이 있었다. 1등에게 무전기, 2등에게 카메라 하는 식으로 경품을 걸고 아이들을 유혹했다. 그런데 뽑기를 하는 아이가 그토록 많은데도 누구 하나 당첨되는 법이 없었다. 그걸 항의하면 야바위꾼은 간혹 한 번씩 직접 상자에 손을 넣어 뽑기를 했는데 펼쳐보면 늘 보란듯이 당첨이었다. 사기야. 그럴 때마다 구라모치가 내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저 아저씨, 상자에 손을 넣기 전에 당첨 제비를 손가락 사이에 감추거든. 상자 안에 당첨 제비가 있을 턱이 없지. 그럼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러면 구라모치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럴 필요 없어. 그 멍청한 녀석들이야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거니까 제멋대로 쓰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구라모치가 야바위꾼 자체를 혐오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 증거로 구라모치는 야바위꾼이 사라질 때까지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물론 구라모치 자신은 돈을 거는 법이 절대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그에게 일종의 수업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속여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 말이다. 구라모치의 집은 두부 가게를 했다. 그는 장남이었으므로 순리대로라면 가게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절대로 두부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아. 물에 손을 넣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문제는 겨울이야. 가만히 있어도 동상에 걸릴 판에 물에 손을 집어넣다니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게다가 하고 그는 덧붙였다. 한 모에 몇십 엔짜리 장사를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 한 방에 벌 수 있는 장사를 해야지. 큰 걸 판다는 말이야. 집이나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작은 걸 한 번에 많이 파는 방법도 있지. 형체가 없는 걸 파는 방법도 있고. 형체가 없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걸 사람들이 사겠어? 내가 웃자 구라모치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세상에 형체가 없는 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챈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다. 당시에는 그저 좀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처음으로 게임장에 데려간 사람도 구라모치였다. 그 무렵에는 오락실 같은 건 거의 없었고 백화점 옥상의 놀이터 한쪽에 게임기가 놓여 있었다.
물론 요즘의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아니고 당시에는 핀볼 머신과 사격 게임이 유행했다. 구라모치는 우선 나를 게임기로 데려가서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설명했다. 그럴 때면 그의 혀는 실로 매끄럽게 움직였다. 또한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다. 내게 할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는 말했다. 어때? 한번 해볼래? 알았어. 나는 늘 그렇게 대답하고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돈을 기계에 넣으려는 순간 그는 또 말했다. 우선 내가 시범을 보일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 그럼.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늘 그가 하게 되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경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임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가 먼저 나섰다. 그리고 그럴 때도 동전을 기계에 넣는 일은 내 몫이었다. 그는 고득점을 기록하는 일이 많아 대개는 추가로 동전을 넣지 않더라도 나까지 게임을 할 차례가 왔다. 하지만 실수를 해서 고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대신 화를 내며 애꿎은 기계에 분풀이를 해댔다. 그러면 나도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 금붕어 건지기나 스마트볼 게임장에도 곧잘 나를 데려갔다. 축제 때를 빼고는 그런 가게를 가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 갔을 때 조금 어리둥절했다. 그런 곳에서도 구라모치는 제 돈을 쓰는 일이 절대 없었다. 다만 내 돈으로도 놀려고 하지 않는 점이 다른 곳에서와 달랐다. 그는 내가 노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했을 뿐이다. 넌 안 하냐고 물으면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난 됐어. 너무 많이 해서 질렸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구라모치와 놀다 보면 용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와 노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신선함은 집에서 머물 자리가 없던 내게 위로가 되었다. 구라모치와 약속이 없을 때면 나는 곧잘 별채에 갔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운 표정으로 나의 학교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할머니가 싫었다. 제일 싫었던 건 할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였다. 쉰내의 먼지와 곰팡이 냄새, 거기다 고약과 나프탈렌 냄새까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법이 없었다. 할머니 몸을 닦는 것도 도미상의 일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그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할머니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촉도 내게는 우울한 것이었다. 주름투성이의 메마른 손이 내 몸에 닿을 때면 등이 오싹했다. 할머니 얼굴을 보는 것도 솔직히 말해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눈과 뺨이 움푹 파이고 머리는 다 빠져서 넓은 이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해골이 얇고 축 처진 피부에 덮인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싫은데도 왜 할머니 방에 갔느냐면 딴 속셈이 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 차례 얘기하고 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말했다. 아, 맞아. 용돈을 줘야지. 그리고 이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천으로 된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에서 동전을 꺼낸 뒤 아버지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하고 내게 건넸다. 그러면 나는 공손하게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지 어린 마음에도 의아했다. 물론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한 적은 없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부유했지만 엄마도 아버지도 돈에 깐깐해서 사용처가 확실치 않으면 땡전 한 푼 주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빼앗겼을 것이다.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건 확실했다.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를 험담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설마 저 나이에 자리보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물론 귀찮지. 하지만 그 덕분에 얼굴을 마주칠 필요도 없고 돌보는 건 가정부를 시키면 되니까 오히려 이 편이 낫다 싶기도 해. 전처럼 기운이 펄펄 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댔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얘 뭐라고? 아, 빨리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야 바랄 게 없지. 호호. 중간중간 소리를 낮춘다든가 때때로 의미심장하게 웃는 데서 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깊은 증오를 읽을 수 있었다. 빨리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린 나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의 호된 시집살이 때문에 엄마가 오래도록 고생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친척에게 들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른다. 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 하지만 늙은 할머니와 대가 센엄마 사이에 끼어 나름 괴로웠을 거라는 짐작은 간다.
아버지가 엄마 눈을 피해 별채에 드나드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럴 때 아버지의 뒷모습은 무척 작고 초라해 보였다. 다만 그날 벽장 속에서 들었던 도미 상의 헐떡거리는 소리를 떠올리면 나는 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당신의 애인을 집에 데려다 놓고 그 애인에게 할머니를 돌보도록 한 꼴이기 때문이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하여간 우리 집 사람들의 마음은 별채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축으로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왜곡과 일그러짐은 그때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겨울 이른 아침의 일이다.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나였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한 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